기존 한국사 교과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단군조선의 왕조 계보도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는 제1대 단군으로부터 마지막 단군인 47대 고열가 단군까지의 계보도가 실려 있다. 이덕일 소장과의 대담을 계속 들어보자. 가장 주목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단군조선의 고조선의 건국식인데, 이제 흔히 지금 이제 우리 기존의 학계에서는 청동기 시대가 돼야만 이제 국가를 세울 수 있다 하는 애매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동기 시기는 끌어올려야 이제 BC 15세기니까 고조선의 건국인 BC 24세기, 25세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고조선의 건국 시기와 관련해서 문헌과 유물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고왕국 같은 경우 석기 시대인데 이집트 한번 답사 가보세요. 이집트 답사 갔다가 그리스 가면은 그래요. 그리스 갔다가 이집트 오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그 고왕국 시대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물들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동 또 잉카 마야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 석기 시대에 한 거잖아요. 그걸 국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청동기를 강조하는 거는 바로 이제 식민사학에서 단군조선 부인에 아주 화화를 걸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도인데요. 그러나 저희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좋다. 그럼 청동 시대를 한번 맞춰보자. 맞춰보면은 국내에서는 전남 영암에서 2600년 전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도 양평에서도 비슷한 시기 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단군조선의 중심 지역, 단군조선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니까 단군조선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하가점 하층 문화를 보면은 그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BC 25세기에서 BC 한 20세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고학 유적 유물로도 충분히 단군조선은 그 시대에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BC 2333년에 건국했다라고 학문적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시기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고조선의 강역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학계에서는 이제 북한의 서북한 지역하고 지금의 요동 지역 일부 그 정도를 이제 고조선의 강역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고 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고조선의 강역 문제에 있어서 지금의 국경선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제 고조선의 대표적인 표지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분포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원래는 지금 기존 강단사학계는 고조선을 갖다가 평안남도 일대에 있던 아주 소국이라고 이병도 씨만 해도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중 수교가 되고 난 다음에 93년도인가 2년도에 이제 한중 수교가 되고 난 다음에 중국을 맘대로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조선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 거로 목도하니까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제 요하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묘한 건 이 사람들 써놓은 거 보면 동북아 역사 지도에도 고조선 강역이라고 앉혀놓고 고조선의 문화 영역. 아주 말장난. 이 사람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를 축소하고 지울까,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쪽에 요하유역뿐만 아니라 지금 하북성 일대까지 고조선의 유적 유물이 아주 널려 있죠. 그럼 여기까지 고조선 유적 강역이었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요하 지역까지도 고조선의 문화 영역 이렇게 써놨는데요.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고인돌이고요. 고인돌이 있고, 그다음 비파형 동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고인돌 같은 경우는 만주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산동반도에서도 나오고 그 아래 강소송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 지역을 갖다가 고조선의 이제 강역이었나라고 이제 똑부러지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는 그쪽까지 다 강역이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조선의 강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연나라 장수 진계와 고조선이 싸워서 뭐 사료에 따라서 천리 이천리 물러났다라고 하잖아요. 고조선 후기죠. 예, 근데 이천리 물러났는데 물러나고 난 지역이 고대 요동 지역이에요. 예. 고대 요동 지역은 지금의 하북성 일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요동과는 고대 요동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요동은 요농성 요하를 기준으로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는데 고대 요동은 그 일대가 아니라 하북성 일대인데요. 그거는 뭐냐면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은 한광이라는 인물을 요동왕을 임명하는데 예. 그 요동왕 한광이 간 곳이 요동국의 수도인 무종이라는 곳이에요. 그 무종이 어디냐면 지금의 괴선, 그러니까 지금의 천진 북쪽에 있는 괴선, 옥전현 뭐 이런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 지역이 요동국의 수도니까 과거의 요동은 하북성에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고조선의 강역이 옛나라 장수 진계에게 일시 밀렸을 때가 하북성인데요. 이제 북한 학계는 원래는 고조선 강역이 하북성 난하까지 걸쳐져 있다가 북한 학계 리지리는 진계에게 강역을 뺏기고 난 다음에는 지금의 대릉하까지 후퇴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건 너무 축소한 거라고 보고요. 고대 요동 개념을 정확히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예. 제가 볼 때는 계속 하북성 일대까지는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진나라 한나라 통일제국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고조선 강역은 어디냐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의 지형을 봐야 역사 공부하려면 반드시 지형, 물 이런 걸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보면은 연산산맥 지금의 연산산맥 끝에 갈석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산산맥과 이쪽에 태양산맥 그 안을 갖다가 화북평원이라고 하는데 그 화북평원까지 차지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결국 진나라 한나라 통일제국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그 연산산맥과 나나 부근까지가 나나가 고대의 수경에 보면 요수를 설명한 거 보면 딱 나나예요. 그래서 고대의 요수인 나나 고일 때까지가 고조선이 상당히 강역을 내륙의 강역을 뺏기고 난 다음에 고조선의 강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고조선의 뭐 건국식이나 강역 문제도 좀 봤지만 고조선의 국가 형태 사실은 이제 고조선을 워낙 뭐 몇 줄 안 적게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기존 교과서에서는 고조선의 국가 형태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사료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뭐 제왕운기라든지 또는 뭐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이제 단군고기를 인용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 어떻게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국가 형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고조선은 단군조선은 강역이 상당히 광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제 고조선뿐만 아니라 우리 대륙 국가들의 공통 특성인 것 같은데 예. 백제사도 보면은 백제도 중국 기록에 보면 좌연왕이 있고 우연왕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제도 대륙과 반도와 일본 열도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자치제로 허용하는 것 같아요. 예. 고조선도 이승우의 제왕운기 같은 거 보면은 70여 국에 이제 제후국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뭐 이승우가 그냥 혼자 생각해가지고 70개였을까 이렇게 설 리는 없고 예. 그 당시 이승우 당시까지 남아있었던 사료들을 보고 이제 쓰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결국은 단군조선에 왕통이 있고 예. 그 왕통에 제가 볼 땐 상당 부분은 중국의 봉건제처럼 혈연적 관계라든지 아니면 공신이라든지 네. 이런 쪽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이제 여러 수십여 개의 이제 제후국, 윤내영 교수님은 그걸 갖다 거수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한 일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표현에 제후국이고 우리식 표현에 이제 거수국인 나라들이 이제 수십 개가 있었고 이 나라들이 상당한 내용 부분에 이제 자치를 이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로 이제 이렇게 융합되는 그러한 지배 형태가 이 단군조선의 지배 형태가 아니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고조선의 국가 형태를 이해를 해야 사실은 고조선 멸망 이후에
여러 나라 시대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다물이란 말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옛 땅을 회복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언제 나오냐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그 추모왕 2년쯤에 나와요. 동명성화 2년. 그럼 작년에 건국한 나라가 송양의 비루국을 꺾고 옛 땅을 회복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건국했는데 뭐 옛 땅 회복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삼국유사 왕력조에 보면은 이 추모왕에 대해서 단군의 아들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또 비루국왕 송양은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현인의 후손이다 이러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고구려 그 삼국사기 동천왕조에 보면은 이 단군 왕검을 현인 왕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군 조선의 왕통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각지의 원래 제후국들이 다 이제 독립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도 그 원래 중국 사료에는 900년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김부식이 개통 정리하고 뭐 할 때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추모왕부터 이제 정리해서 BC 37년이 되는 건데 원래는 다 이제 고조선을 단군조선을 계승한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광범위 여러 나라들은 다르지만 뿌리는 다 하나 단군으로 이어진다는 한 뿌리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전체적인 그 계통관계 그것이 이제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뒤에서 조금 더 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단군조선, 고조선을 얘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과연 단군조선의 그 국가 계승성을 이은 것이냐, 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사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실제성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이제 이 책에서 좀 다르게 다뤘거든요. 조금만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을. 이 개인의 시각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건 상당히 이제 배제를 했는데요. 기자조선, 위만조선 다 실제했던 역사들이죠. 근데 기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상나라, 은나라 왕족인데 예. 나중에 주나라 무왕이 이제 은나라 무너뜨리니까 내가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조선으로 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가서 조선을 세웠다가 아니라 조선으로 갔다는 거죠. 간 조선은 단군조선인 거죠. 예. 그러니까 기자가 온 지역에 대해 뭐 여러 추정들이 있는데 기자의 무덤은 일단 지금의 그 하남성 상구라는 데 있고요. 예. 이제 왜 거기에 있느냐도 상당히 이제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기자가 왔다라고 하는 지역을 뭐 고고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결국 뭐 하북성 일대나 산동성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들이 되는데 결국 하북성 일대라고 치면은 그 기자도 그렇고 위만도 그렇고 결국 고조선의 상당히 그 서쪽 변방 지역 이쪽 지역의 제후국으로 전대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조선의 학자들은 그 사례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기자까지는 정통을 인정을 했는데 위만은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만은 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삼조선 이야기할 때는 전조선, 후조선, 기자조선 이걸 삼조선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단군 뭐 기자 위만을 갖다 삼조선이라고 합니다만 근데 역사는 어쨌든 역사의 장점이다 약점이 사료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기자 위만은 다 중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사료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사마천의 사기는 사실은 사마천 사기 조선 열전은 위만 조선 열전이지. 근데 사마천이 그 기자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다 알고 기자 내용을 봤으면은 단군조선이 있다는 것들 다 알았을 텐데 그건 배제하고 이 위만조선 열전만 써놨죠. 그 점에서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단군조선을 설명할 때 상당히 약점입니다만 그러니까 후대의 고려시대 사람들이 쓴 것도 그때까지 내려오는 사료를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기자나 위만은 고조선 서쪽에 있던 한 이제 제후국이었다라고 그 정리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가장 큰 그 고대사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한사군 문제잖아요. 이 한사군 문제인데 이 한사군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하북성 지역에서 발굴된 낭낭 유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한사군이 지금의 북한 평양에 있었다는 지금 기존 학계의 이런 통설을 아주 뭐 강력하게 이제 우리가 비판하고 새로운 어떤 시각을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한사군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 뭐 모든 역사는 사료 가지고 말씀 드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사군이 평화 지금의 낭랑군 한사군에서 가장 많은 사료가 남아 있는 건 이제 낭랑군 지역인데요.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중국 사료는 빵개예요. 예. 단지 이건 평양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평양을 지금의 북한 평양을 잘못 이해한 그런 이제 결과물로 찐 것들이 있는데 중국의 여러 이제 사료들을 보면은 낭랑군은 항상 요동군하고 요동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동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지역으로서의 요동이 있고 행정구역으로서 요동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으로서의 요동은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요. 그 요동 지역 내에 요동군과 그 낭랑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이제 사료들 보면은 그 요동과 낭랑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정구역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폐수의 동쪽에 뭐가 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먼저 요동과 낭랑이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지금의 평양이라는 건 평양 갖다 요동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의 여러 사료들에 특히 후한서 주석 같은 경우 당시 당나라 장외태자라는 상당히 역사에 능한 인물이 쓴 건데 계속 그 주석에서 그 낭랑군은 요동에 있다. 낭랑군 장잠현은 그 땅이 요동에 있다. 그게 다 고대 요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청나라 고조가 쓴 독사방요 기호를 보면은 청나라 때 썼다 그래서 청나라 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역사 지리 서술 그 원칙이 아주 그 전통이 아주 오래부터 있는 게 당나라 때 궐지지가 나오고 그 계통이 쭉 이어져서 뭐 원나라, 대원인 통지, 대명인 통지, 대청인 통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때 고조가 쓴 게 뭐냐면 지금 영평부 지금의 하북성 노령현인데 그 지역에 바로 낭랑군 조선성이 있다. 조선현 낭랑군의 중심인 조선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낭랑군은 지금의 그 하북성 일대에 있었던 것이 명확하고요. 또 하나 지금 요농성 서쪽 금서시에서 뭐 그 일대에서 임돈 태수장이 나왔잖아요. 지금 식민사학계에서는 그 임동군은 강원도라고 하는데 왜 강원도에서 나와야 될 게 지금의 호로도시, 금서시 뭐 그쪽에서 나오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한사군이라는 거는 그 위만조선의 지역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의 하북성 일대와 지금의 요농성 서쪽 일대에 설치했던 그런 이제 이 군이 아닌가라고 싶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들어서고 나서 고구려 모본왕이 뭐 그 우북평 상곡 다 그 어양 심지어 어딥니까 저쪽에 태원 찬천성 태원까지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태조왕은 이 요서 지역에 10개 성을 쌓아가지고 한나라 공격에 대비했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그 아까 말씀드린 고구려의 개국 이념인 담을 이것이 단군조선의 강역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쪽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지금의 무슨 평양에 낭랑군이 있었고 이거는 그 당시 역사와 지리지식의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은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책에 보면 이제 76쪽하고 77쪽에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발굴된 그런 어떤 유적 뭐 이런 사진과 더불어서 이제 설명글이 실려 있는데 낭랑 사람 한현도의 무덤 발굴 현장이 이제 2013년에 북경 부근에서 이제 발굴됐잖아요. 뭐 이런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잠깐만 뭐 더 요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시죠. 이 무덤이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북경 대원구라는 곳에서 아파트 지려고 거기 그 무덤 고대 무덤군인데 그걸 파다 보니까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 벽돌이 나왔어요. 예. 거기에 이제 한현도라는 사람이 뭐 537년에 낙랑군 조선한 사람인데 그 세상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뭐 역사학계의 뭐 통혈이라 그럴까 하는 거는 낙랑군이 313년에 망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망하면 더 이상 사료에 안 나와야지 없었으면. 근데 바로 537년까지 나오고 명문 벽돌에 이게 왜 나오냐면 그 북위의 태무제가 432년에 중국의 위서를 보면은 432년에 여러 영구, 성주, 요동, 낙랑, 대방 이쪽 사람들 3만 가구를 유주, 지금의 북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 기록이 평양에 있는 사람을 옮겼다는 게 아니고 중국의 모든 기록을 보면 낙랑군은 평주, 고대 요동 지역인데 평주가 어디냐면 지금의 하북동, 노룡현 그쪽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더 서쪽인 북경으로 옮겼다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아까 평주, 노룡현 그쪽 지역에서 바로 그 아까 고조가 독사방역 규율에서 낙랑군 조선인이 거기 있었다라고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있던 낙랑군 사람들을 갖다가 유주, 그 태무제가 유주로 옮기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제 그 낙랑 사람 한현도란 사람의 무덤이 나오는 거죠. 고조선 역사를 보다 보면 이제 그 일본 열도와의 관계, 이제 일본 역사와 이제 관계는 흔히 이제 백제와 많은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제 보고 있지만 사실 이제 고조선 시대부터 일본 열도와의 어떤 그 관계성이 깊게 드러나잖아요. 그 특히 이제 뭐 일본의 시대 구분에서 조문 시대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야요이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조선 문화들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남북한 역사 교과서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북한의 중학교 교과서를 한번 구해서 봤는데요. 뭐 우리나라가 북한 거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어쩌지 해서 구해서 보니까 북한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고조선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 가지고 농경 기술과 뭐 이거 가르쳐줬다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극도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립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역사 교육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본 사시기 구분은 지금 뭐 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몽시대, 야요유시대, 그다음에 고분시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몽시대는 주로 원주민이고 야요유시대부터는 그대로 고조선 문화가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고조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야계, 백제계가 일본 열도 많이 가는데 이게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정복하려면 누가 뭐 저항하는 정치 집단이 있어야 정복하는 건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흐름으로 이동 흐름으로 가는 건데 야요이 문화는 대부분 다 이제 고조선 사람들이 한 문화고요. 그게 일본에 지금까지도 어떻게 남아 있냐면 일본의 저쪽 관동 지역 사람들은 일본인들 마음속으로 상당히 천수를 해요. 예. 그게 바로 자기네는 이쪽에 바다 건너서 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 뿌리가 몇천 년째 지금 일본에도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고분시대라는 거는 갑자기 거대한 고분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상당한 무장력과 그 정치력을 가진 집단이 특히 이제 가야계 집단이 먼저 진출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가야는 신라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지친 세력들이 아유 우리 조금만 바다만 건너가면 저 넓은 땅에 농사도 잘 되는 땅이 있는데 가자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주로 유적 유물을 파보면은 4세기 때는 가야계 유적유물이 많이 나오고 5세기 기점으로 이제 백제계 유적유물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큐슈에서 나라 오사카 근처에 나라 이름 자체가 수도 나라 이름이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로 그 수도를 옮겼을 때는 백제계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서기 서명기에도 보면은 궁을 새로 졌는데 궁의 이름을 백제궁이라 그러고 그 옆에 흐르는 강의 이름을 백제천, 백제강이라 그러고 조를 새로 졌더니 백제사라 그러고 그다음에 왕이 죽으면 대빈, 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빈허라고 하듯이 그 백제 대빈 그리고 그냥 백제 일본의 그 야마도 외는 그냥 백제다라는 것이 일본 서기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일본이 침략 관점으로 써놓은 것 빼는 거 자세히 보면 거기에도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우리가 일본은 고대부터 식민지였다가 아니라 예. 식민지, 비식민지 개념이 아니라 다 한 우리 역사 강력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륙과 반도와 일본 열도를 한 역사 강력으로 바라볼 때 그때 일본과 우리의 오랜 그 수건이라 그럴까 그 관계도 저는 아주 좋은 쪽으로 풀릴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지금 그 특히 이제 큐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뭐 대마도라든지 뭐 일기도 그리고 그 혼슈까지도 뭐 청동기 제품들이 많이 발굴이 되잖아요. 네. 고조선의 유물이라고 추정되는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박제동기라고 불러가지고 이미 이제 완제품이 이제 그쪽으로 전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도 많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에서 이 책에서는 특히 이제 고조선의 그런 건국 시기 강역뿐만이 아니고 고조선의 이제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 파트 또 뭐 사상사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고조선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이번 교과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우리가 단군조선을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오래됐다, 우리의 뿌리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야말로 국수주의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중에 그 후에 여러 나라들이 열국들이 우리 뿌리는 단군조선이다, 단군이다라고 할 때는 정치력, 무장력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사상 이것이 다 그 응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보면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조선의 문화, 음악 뭐 이런 것도 문화,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 또 사상에서도 우리가 그 이제 이 우리가 말하는 선과 중국이 말하는 선이 조금 다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군을 갖다 선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 우리가 이제 민족 종교라고 부르는 민족 종교는 비교적 뒤에 나오잖아요. 저는 왜 그런가 보니까 옛날 이 국가 자체가 하나의 그 종교와 같이 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군 하면은 선인왕검 하듯이 그리고 이제 뭐 고구려, 부여, 뭐 한 이런 데서도 다 국가 차원의 이 공동 축제가 있잖아요. 그게 그 공동 축제가 국가 종교 축제가 아닌가 싶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불교, 유교가 들어오고 특히 유교가 들어와 갖고 상당히 이제 사장시켰다가 이제 그 19세기 이 무렵에 들어가지고 외국이 들어오니까 그게 상당한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전통의 그 뿌리 속에서 민족 종교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사상은 제가 볼 때 제자백과에 다 있어요. 예. 그 제자백과의 중요한 유관이 도관이 다 동이족이잖아요. 근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그 위에 그 뿌리 내려왔던 많은 부분들은 단군조선 때 그 원형들이 다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 그 단군조선이 360까지 인류에 이로운 걸 갖고 이제 환웅이 내려오는데 그 360까지 나 세분화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있지 않았나 이제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능한 사료를 갖다 많이 이제 그 수집을 해가지고 고조선의 공예, 문화, 음악, 뭐 사상, 종교를 최대한 이제 그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읽으시면서 그동안 뭐 좀 갈급증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책이 이제 단군조선이 이제 역사 시대에 처음으로서 이제 서술이 되면서 단군조선의 이제 그 멸망 이후에 여러 나라 시대로 이제 전개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그 목차로서 전개가 되는데, 여러 나라 시대 말 그대로 한자로 쓰면 뭐 열국 시대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기존 교과서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여러 나라 시대에서 우리가 주목할 나라 이름들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긴 사료 기록이 많지 않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삼국지나 후한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예. 그 이제 부여, 뭐 고구려, 예, 음노, 뭐 사만, 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까지도 동이족 국가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나마 그 삼국지나 후한서 동이열전에 나오는 그런 부여, 고구려, 뭐 음노, 옥저, 한, 외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인 사료들이 그렇게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복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유승유가 저항운기에서 말한 70여 개의 나라는 이름만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복원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사료에 남아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결국 이제 그 복원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 보면 이제 뭐 여러 나라 시대에 대한 어떤 그 사서 기록을 이름만이라도 등장하는 그런 어떤 기록을 중국의 문헌, 삼국지, 뭐 후한서도 얘기하셨고 또 우리 역사서는 제왕운기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삼국유사에서도 단군조선, 위만조선 다음에 사실은 이제 북부여라든지 뭐 동부여라든지 말갈, 발해 뭐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 기록들이 뭐 자세하진 않지만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러 나라 시대에서 주목할 나라가 부여잖아요. 민족 계통상 이제 부여가 중요하죠. 예. 근데 이 책에서는 부여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한 15쪽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여와 고구려가 단군조선의 왕통을 총통을 예. 계승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다투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부여는 494년까지 존속을 하는데 북한 학계 같은 경우는 전부여, 후부여 나눠가지고 전부여는 BC 15세기에도 뭐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국 사료를 보면은 성주대회란 게 있는데 주나라 시대 성주대회인데 그게 아마 BC 11세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부여 이름이 이미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그냥 그 성주대회에 참석한 이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삼국지에 나오는 부여와 같은 나라인지 이걸 이제 입증하기는 조금 이제 힘들죠. 그런데 이제 부여는 계속 고구려와 다투는데 중국 기록을 보면 부여는 우호적으로 써놓고 고구려는 좀 이제 비우호적으로 써놨죠. 왜냐하면 고구려는 계속 이제 한나라와 후한과 공격을 하는데 그 부여는 때로는 한과 손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런 약간 다양한 외교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런 쪽에서 어쨌든 그 부여의 건국사화도 보면은 이게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건국사화는 해모수부터 시작하는데 해모수를 천재 하느님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모수를 천재라고 썼다는 거는 그대로 단군은 그대로 계승했다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중국의 논영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료들에는 부여를 탕리국이란 나라에서 시작하는 걸로 나오는데 딱 난생사화, 그러니까 고구려 시조 추모왕의 사화와 내용이 똑같아요. 그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러니까 단군조선을 계승한 나라들은 그 난생사화 개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부여가 그 중국과 손을 잡고 고구려와 적대 정책을 실시한 것이 결국은 이제 망국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이 책에서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외에 대해서도 별도로 좀 기술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외를 이렇게 우리 역사 교과서에 별도로 이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적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외도 동유족의 하나고 그건 제 관점이 아니라 중국의 진수가 삼국지를 쓰고 범여비 후한서를 쓸 때 그 외를 갖다 동이열전 속에 포함시켜 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외가 이 삼국지나 후한서에 나오는 외가 일본 열도의 외냐 아니면 대륙에 있던 외냐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중국 자료 보면은
그 대륙괴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단석계라는 그 인물이 그 예를 들어서 뭐그 저쪽 정발하러 가는데 강이 있는데 물고기가 많은데 자기는 잡을 재주가 없어요. 근데 외인들이 물고기 잘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외인불하게 쳐들어가서 외인들을 잡아다가 물고기를 잡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건 분명히 대륙에도 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쪽 연구는 거의 뭐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 세밀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외의 흐름을 보면은 원래 그 사기 세가의 오나라나 월나라, 특히 월나라에 대해서 쓴 거 보면 딱 외예요. 이렇게 이쪽 지역에 외가 있었고, 양자강 쪽이네요. 예, 그쪽에 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외가 일본은 남아 있고, 일본은 이동해서 발해 유역으로 왔을 때 삼국지 이때 이제 쓰지 않았나 싶고, 아니면 그 전 이야기를 썼을 수도 있고요. 요 외가 그쪽 발해 연안으로 유주했다가 한반도 서해안을 쭉 거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 흐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고조선 계열에서 그 고조선 때 건너가는 흐름이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가야계와 백제계가 건너가서 지금 일본의 그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드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본인들을 연구하기가 힘들어요. 예. 자기 뿌리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우리가 동유족 역사를 그 다시 동유족 역사를 복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예. 이 외에 대한 역사도 다시 이제 연구해가지고 결국은 연구할 거리가 늘어나는데 연구해가지고 이게 설명을 서술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제 여러 나라 시대 이후에 보면 이제 오국 시대, 다섯 나라 시대로 이제 시대 구분을 하셨는데, 다섯 나라 시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그 기준이 부여가 이제 고구려에 병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야가 신라에 병합되는 요 시기잖아요. 예. 다섯 나라 시대에 대한 시대 구분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결국 이제 왕통이 국가로 존재하다가 국가로 존재했던 나라들을 그냥 삼국의 틀로 가둬가지고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494년까지 부여가 존재했고 562년까지 가야가 존재했으면은 그 존재했던 시기에 그 나라들을 갖다가 우리 민족 사이에 틀 속에서 예.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국시대는 그거보다 이제 훨씬 좀 더 많은 나라고 이것이 다섯 나라로 정리된 시기를 다섯 나라 시대라고 했고 부여와 가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신나라 시기를 서술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국시대, 새나라 시대는 실질적으로 가야가 신라에 병합된 562년부터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로 볼 수 있겠네요. 100년이 삼국시대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이제 그 시대 구분도 정확하게 이제 좀 이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좀 이제 거의 그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한 가지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백제가 실질적으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660년에 이제 멸망한 것으로 이제 기록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백제의 멸망과 그 이후에 이제 3년 뒤에 백강전투가 일어나는 그 과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제를 새롭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이제 그 백제의 부흥을 왜 연합군이 도와줬느냐, 백강전투가 일어났느냐, 뭐 이 부분을 통해서 백제의 어떤 정치체를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백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개념이 대백제라는 개념인데요. 예. 이 대륙과 반도와 일본 열도로 아울렀던 이 대백제의 개념인데, 근데 이제 일본 열도의 야마도 외에는 뭐 일본 서기에도 보면은 이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백제가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예. 특히 이제 이 책에 그 얘기까지 안 썼습니다만 백제 왕의 무덤이 무령왕릉 하나 외에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일본 열도에 보면은 거대한 왕릉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덕왕릉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에 속하는 그 무덤인데 둘레가 4km예요. 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다가 한번 걸어봤어요. 4km. 근데 이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인덕왕의 뭐 검소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내용들인데 뭐 지붕도 띠로 있고 뭐 주춧돌도 안 쓰고 뭐 그랬던 인덕왕의 무덤이 그렇게 거대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삼국 사기에도 보면은 근초고왕이라든지 근후고왕이라든지 이분들의 앞에 근초고왕 앞연대 20년은 통째로 없잖아요. 그 시기가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단재신초 선장 같은 경우는 그 빠진 시기는 일본은 경영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뭐 그런 얘기는 이 교과서니까 쓰지 않았습니다만 일리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백제가 660년에 멸망했다라고 하는데 멸망했다는 거는 백제 수도가 점령당했다는 거지 나머지 지역에서 계속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왜 663년에야 외에서 400척의 군선에 27,000명의 대군이 오느냐 하는 건데 사실 외에는 그 많은 군사가 있지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모국이 망했으니까 빨리 모국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지금의 그 큐슈에 보면은 태제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제부의 전시수도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태제부에서 군선을 제조하고 군사를 그 육성한 다음에 663년에 백광에서 신당 연합군과 백제 외 뭐 연합군이라고 그러면 백제군이야 그냥 그 백제 왕자 풍이다 주의로 하니까 전체 주의권을 행사하니까 백제군인데 싸워서 결국은 패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백제부흥군의 수도를 갖다 임전성이라고 하는데 일본 서기에는 주루성이라고 나오죠. 주루성이 함락되니까 일본 서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루성이 함락되었다. 국인들, 나라 사람들, 옛날 자료에 사람 인자 쓰면 지배층들 말하는 게요. 국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주루성이 함락되었다. 백제라는 이름은 오늘로서 끊어졌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언제 다시 가볼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했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마도 외의 지배층들에게 백제는 그냥 모국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백제가 완전 무너지고 668년에 고구려까지 원래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부역의 이쪽 계통이잖아요. 무너지니까 이제 우리끼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670년에 외라는 국호를 일본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720년에 일본 서기를 써가지고 상국인 백제를 제후국으로 낮추고 제후국이었던 담노의 하나였던 외를 갖다가 황제국을 천황국으로 바꾼 그런 일본 서기를 편찬하는 것이 일본사의 흐름인 거죠. 뭐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과정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백제와 그 일본 열도와의 관계를 야마토 외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이제 1권 같은 경우는 고려 시대까지 이렇게 서술이 됐고요. 그 2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시대 이후부터 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뭐 그 이후까지의 과정이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그 특히 한 가지만 좀 이 2권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대일 항쟁기 때 그 황국사관과 민족사학의 그 역사 전쟁을 하나의 파트로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왜 그런 부분을 그 교과서에 넣으셨는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셨던 백암 박은숙 선생, 그다음에 초대 국무령이셨던 석주 이상용 선생, 그다음에 단재 신초 선생, 이분들 전부 다 역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그 독립 뭐 전쟁이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영토 전쟁이자 또 하나는 역사 해석권을 가지고 다툰 역사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영토 전쟁과 역사 전쟁을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제 독립 뭐 전쟁을 하셨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는 영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역사 전쟁에서 패배하면 결국은 다시 뺏긴다라고 생각해서 조선사편소회를 만들고 총독부 직속이에요. 조선사편소회는 총독 직속이고 조선사편소회 회장은 학자가 아니라 총독부 2인자인 정무총감입니다. 정무총감을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그 행정자치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걸 다 한 손에 갖고 있는 총독부 2인자라기보다는 그냥 총독의 버금가는 그런 권력자가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조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에서는 역사전쟁을 수행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45년 8월 15일에 일왕의 항복으로 영토는 일부 되찾았지만 지금 이 역사전쟁은 계속 지금까지 계속 패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일본이 계속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전 교육부 국장으로 있던 홍삼재 국장이 그 노무현 정권 때 일본 역사왜곡 문제가 돼가지고 일본의 한국 그 정부 대표로 가가지고 일본 관계자 만나서 한 말을 제가 이제 봤는데 일본에 항의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당국자가 그래 맞다 우리 식민사학 해놨다. 근데 우리는 당신들이 해방됐으니까 식민사학 해체할 줄 알았더니 해체 안 하지 않냐. 왜 그게 우리한테 했다지냐. 그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토 전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북 분단이 돼 있으니까 그 아주 일부만 이게 회복이 된 거고요. 남북이 분단 그 통일이 됐을 때 영토 전쟁도 상당 부분 이제 회복이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또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 역사 주권과 영토 주권 개념을 좀 전에 헌법에도 좀 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의 역사 주권과 영토 주권. 결국 영토 주권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뭐 되어 있지만 이 역사 주권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 역사가 상당히 이제 광대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책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담아가지고 그 역사 전쟁에서도 일제로 몰아내고 우리 이제 국민정신을 되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쓴 건데요. 한국 독립당의 전신이 국민당인데 국민당에서 그 당시 낸 그 잡지를 보면은 우리 고대사에 관한 이야기가 무지하게 상당히 많아요. 그 이시영 선생 우리가 역사학자라고는 안 하잖아요. 이시영 선생이 감시만어라는 책을 쓰셨는데 망명지에서 그때 임시정부가 막 돌아다닐 때인데 그 책은 뭐냐면 그 아무런 사료도 없이 급하게 막 여기저기 망명하면서 무슨 사료가 있어서 다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다 외워갖고 쓴 건데 거기에 그냥 역사 이야기가 쫙 실려 있잖아요. 이시영 선생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종찬 회장님의 작은 할아버지잖아요. 그런 분에게 이제 역사 얘기를 들은 건데 거기 보면 그 감시만화에 천부경도 지금 전해지는 천부경하고는 조금 몇 구절이 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다 외워갖고 다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광복이 됐을 때 미군정, 미소군정이 실시 안 되고 우리 민족이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정부를 꾸릴 수 있었으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저희가 지금 펴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교과서가 된 지 80년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계속 영토는 일부 회복됐지만 역사가는 계속 이제 식민사학자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꾸는 것은 단순히 역사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가의 그런 문제를 저는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거라고 저와 이 지필지는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역사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현재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도 짚어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는 역사 전쟁의 진행 상황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전히 느끼게 됐습니다.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뭐 국민들이 사실은 깨어 있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역사를 그 역사학자의 학문 권력에서 정말로 시민들, 국민들의 손으로 다 이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방송에서 다뤘던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정말로 한 분 한 분들이 가정에 두고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